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여당에선 비난이 쏟아졌지만요. 유불리를 두고 셈법은 좀 복잡해 보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혜 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 선거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정치 상황이 생기더라도 다당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비례대표 강화, 결선 투표 도입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이상적인 주장.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 지난 대선 때 선거 공약으로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총선이 다가오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병립형 회기를 치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준연동 비례제표를 유지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글쎄요, 먼저 이유는 뭔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중간에도 고비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문 전 대통령이 우호적인 제3지대와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준연동형의 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뭐 그래서 그 이유를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당내에서 완전히 반쪽으로 쪼개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160명이 조금 넘는데 한 80명 정도가 준연동형 유지 이렇게 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본인은 이제 전당원 투표제 얘기도 나왔었고 그러다가 다시 또 대표한테 모든 걸 일임한다 뭐 이렇게 됐는데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문 전 대통령이 이제 제3지대와 함께 하자 이렇게 되니까 준연동형으로 다시 옮긴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돌고 한 바퀴 더 돌아서 결국 준연동형이 된 것 아니냐.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문들의 주문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친문이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라고 했다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병립형에 훨씬 가까웠거든요. 그럼에도 이걸 받아들인 얘기는 친문의 어떤 정치적 지분 뭐 이런 걸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친문을 좀 의식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위성정당 금지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선 공약을 뒤집었다 이런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인의 언어, 정치인의 약속은 꼭 지켜진다는 신뢰가 국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의 행태는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에 꼼수, 위성정당 이거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이 비판은 일반 국민들로부터만 나온 게 아니라 전문가들로부터도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이자 훼손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관성과 가치, 철학을 전부 다 무시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물론 현실적인 고뇌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요구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정치 지도자고 그런 희생 속에서 국민이 다시 부활시켜 줄 때 위대한 지도자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는 정치의 역사를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비판을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시청자들은 지난번 총선 때처럼 이제 길게 나오고 투표용지 나오고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대표는 사실상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통합형 미래정당, 준위성정당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뭐 그냥 꼼수 정당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봐야죠. 이제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통합형 비례정당 뭐 이런 것들은 다 보통 명사예요, 그냥. 네, 네. 그렇죠? 그런 걸 만들죠.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저 비례정당 이제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 국민의힘 스스로는 위성정당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고. 예. 그러면 지난 4년 전에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고유명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위장을 하더라도 통합형 비례니 뭐 무슨 준위성정당이니 이렇게 아무리 위장을 하더라도 예. 결국 국민들은 아 그래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다 또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그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의 차이다. 아.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이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 또 더불어 뭐 시민당은 이제 그 뭐 같은 명칭이니까 안 되고 뭐 더불어 무슨 당 뭐 이래서 일반 유권자들이 아 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형제간이구나 하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겠어요? 예. 그런 점을 봐서는 뭐 지금 각종의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인 것 이거는 어찌 보면 정직하지 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편집장에게 그걸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친문의 요청이 있었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준연동형으로 갔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친문의 그 주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그러면 대선까지 예상을 한 겁니까? 물론 그것도 예상이 되지만 그렇습니까? 당장 친문이 지금 침묵하고 있어서 그렇지 세력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죠. 친문이 친명보다 더 많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표면화되고 구심점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를 지금 당장 무력화시키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당내 힘이 조금 약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윤미향 의원, 뭐 최강욱 전 의원 등 위성정당 비례대표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또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만드는 그런 위성정당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난립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 정당이 그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 양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요. 네. 그 강성 지지층이 이게 막 분산이 되면서 이런 부실 검증 후보들을 국회의원으로 밀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더불어시민당과 네. 열린민주당 그리고 다른 그 각종 정당들을 봐도 아무래도 비례 후보는 선거에 나와서 그 마이크를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예. 거기에 대한 검증도 그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그럼 뭐만 있느냐? 국민들 중에서 강성 지지층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결집된 것이 지지로 이어지는 이것만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정치 발전에 도움은 될 수 없고 당연히 그리고 거대 정당에 편승하는 그리고 예. 기생하는 정치, 기생의 정치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런 상황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 대표 이 한 사람의 선택으로 선거제가 결정되는 거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도 위성정당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거는 글쎄 속의 계산은 어떻다고 이해를 할겠어요? 아니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잖아요. 국민의힘이. 네. 그러니까 플랜 A, 플랜 B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플랜 A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갈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예.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플랜 A고 그런데 혹시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뭐 불체포특권 포기 이런 데에서도 여러 번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유턴하거나 뭐 90도 회전하거나 이럴지 모르니까 그에 따른 플랜 B와 플랜 C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본인들이 위성정당 만드는 게 국민의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5년 전부터 사실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준연동형보다는 병립형을 네. 계속해서 지지해왔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유권자들이 다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3지대에 미치는 영향도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제3지대 셈법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생기면 제3지대 신당 의석 확보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통합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아무래도 연동형으로 가면 소수 정당에게는 유리한 겁니다.
근데 위성 정당을 정당을 만든다면 네. 그거는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병립형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연동형으로 간다는 게 위성 정당을 포함해서 생각을 하면은 약간 유리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약간 아주. 네. 예? 그렇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제3지대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약간은 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주장을 더 강하게 할 가능성이 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유리한 포인트는 또 뭐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성 정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거대 정당을 탈당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또 그런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뭐 총평이라고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경동시장을 찾아서 민심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서민분들 이 경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노력을 저희가 좀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고 한데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 그리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글쎄 이제 수도권 민심 공략에 쭉 나서는 모양새인데 전체 분위기는 글쎄 동원됐다는 거보다는 좀 대중들의 반응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렇죠. 뭐 꼭 그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니더라도 사실은 전직 장관이나 현직 장관들이 어느 지역에 가잖아요. 예. 그리고 가는 게 다 예고가 돼 있는 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긴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개인적 인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 온대. 그러면 한번 가서 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그 지역에 당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엮여서 진짜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면들 예. 저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저런 것들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현재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네. 그게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다 신경 써야 될 것은 네. 저런 거보다는 이 집단이 움직일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용산과의 뭐 차별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저런 형태는 마치 무슨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뭐 본인 지역구 출마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거 못지않게 지금 어느 한 곳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자, 이 유권자 집단을 큰 집단을 어느 쪽으로 유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네. 일단 한 위원장의 개인의 인기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장을 예. 갈 때마다. 그런데 이제 한 위원장 김포시를 방문해서는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은 김포는 서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면서 서울 편령 꺼내 들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뭐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네. 물론 민주당 여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지키지 못할 공약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주변의 도시에 사는 어떤 주민들이라면 아무래도 서울 편입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총선에 영향을 줘서 이게 만약에 충분한 의석 확보로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이 편입이라는 게 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가능 여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냐 나쁜 정책이냐, 네.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냐 나쁜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거는 또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토론을 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경률 비대위원 돌연 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배경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가 인사안의 그런 요구에 순응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잘못된 해석이고요. 네. 혹시 만류를 하셨나요? 저는 출마를 하셔서 한번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시다시피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뜻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용산의 이제 불출마 압박에 대해서 선을 긋는 이게 뭐 모습인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명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백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사과 네. 또는 뭐 입장 설명 뭐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로 윤한 갈등이라는 것이 표출이 된 거거든요. 자, 그리고서 그러면 그 해법은 뭐냐? 현재 뭐 오늘이죠? 내일이죠? 뭐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아마 방송이 될 텐데. 그러니까요. 자, 그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그게 새로운 또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설명이 이제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순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론이 출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용산에서 어떤 식으로든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아마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을 것이고 아하.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저는 제시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네. 그거의 일환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현장 기자분들도 좀 취재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경률 비대위원도 자신의 불출마 결정엔 외압은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불출마로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주도권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명시적인 외압은 없었을 수도 있겠죠. 있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외압이 없는데 왜 처음에 결정하고 다른 결정을 하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견상으로 보면 예. 일단은 어떠한 외압에 따른 반응이다 이렇게 네. 보여질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용산에 대한 순응이고 용산의 그늘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일 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네. 그렇지만 또 다른 것은 이것이 그러면 새로운 전략을 위한 포석인가?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비대위원을 유지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7일 대통령 대담 방송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또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는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얘기라면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 방송에서 우리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 이 사촌 논란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사촌으로 보기보다는 전략적 공천이네 이렇게 총선 전략이네 이렇게 보여진 게 더 컸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양보한다면 예. 앞으로 용산의 요구들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명분도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선 공천 주도권이라는 부분도 어떤 그 운신의 폭을 예. 넓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대구에서 회고록 출간 북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 정치 일선은 떠났고 또 정치를 다시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또 감사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해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치는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보답 차원의 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뭐 국가와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언론에서 예.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보답은 아마 국가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정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글쎄 저는 그것도 지금 저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을 계속해서 지금 20년 이상 모시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의 경우 예. 지금 대구 달서갑에 출마하겠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달서갑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정도는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아마 그게 박 전 대통령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아하. 그게 국가에 대한 보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뭐 유영하 변호사 달서갑 출마 네. 언급해 주셨는데 박 전 대통령의 행보가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지도 면에서도 훨씬 높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지층도 탄탄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유영하 변호사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오랜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네. 모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이 나름대로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고난의 세월을 겪어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동정론이 있다면 네네. 뭐 당연히 영향력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